서울 강남구의 작은 골목 별빛 식당은 평일 저녁에도 손님들로 북적였다.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들 사이에서 박소연 밝은 미소로 테이블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소연은 싱글맘으로 딸 윤지를 홀로 키우며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성실한 여성이었다. 소연 씨, 1번 테이블 서빙 부탁해요. 주방에서 동료 최지환이 소리쳤다. 네, 금방 갈게요. 소연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식당 주인 강태주 보이 카운터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항상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다. 오늘 특별 손님이 올 거야. 최고의 서비스로 응대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의 특별 손님은 대부분 사업 파트너나 투자자들이었다. 그들을 접대하는 것은 항상 긴장되는 일이었지만 소연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 7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식당에 들어왔다. 태준은 직접 그를 맞이했다. 김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자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소연은 그 손님을 VIP 테이블로 안내했다. 남자는 거만한 태도로 메뉴를 살펴보더니 태준에게 직접 주문했다. 평소처럼 주방장 특선으로 부탁하네. 물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태준은 소연을 불러 귓속말로 지시했다. 이 손님께는 내가 특별히 지정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만 서빙해. 다른 직원들은 건드리지 말고. 소연은 의아했지만 지시대로 따랐다. 그녀는 주방에서 요리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휴대폰에 메모를 남겼다. 사장님 특별 지시, VIP 손님 메뉴, 일반 재료와 별도 보관된 재료 사용.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다. VIP 손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슴이 숨이 안 쉬어져. 그는 테이블을 붙잡고 비틀거렸다. 식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무슨 일이죠? 식중독인가요? 소연이 불안하게 물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독극물 중독 증상 같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 말에 소연은 얼어붙었다.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충격과 걱정으로 바뀌었다. 독극물이라고요? 우리 식당에서 그런 일이? 경찰이 도착했고 모든 직원들은 현장에 남아 조사를 받았다. 소연은 자신이 그 손님을 응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자신의 유니폼을 내어주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소연은 이웃집 이모에게 맡겼던 윤지를 데려왔다.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소연은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이웃 최영자가 물었다. 식당에서 손님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독극물 때문이라나. 정말 끔찍해요. 영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가렸다. 세상에, 괜찮아요? 당신도 위험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경찰이 조사 중이니까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소연의 예상과 달리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박소연 씨, 독극물 사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술을 위해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당신의 유니폼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그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했죠. 소연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게 무슨 악몽인가?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윤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딸은 어떻게 하죠? 가족이나 친척에게 연락해보세요. 소연은 급하게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아, 나 좀 도와줘. 경찰이 날 데려가려고 해. 윤지를 부탁해. 전화를 끊고 소연은 윤지의 이마에 키스했다. 엄마 곧 돌아올게. 착하게 있어. 윤지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경찰과 함께 집을 나섰다. 경찰서 취조실은 냉랭했다. 소연은 단단한 의자에 앉아 형사들의 질문에 반복해서 대답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음식을 서빙했을 뿐이에요. 독극물 같은 건 본 적도 없어요. 주임 형사 박민국은 냉정하게 말했다. 박소연 씨, 상황이 심각합니다.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이고 당신의 유니폼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었어요. 범행 동기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 손님을 처음 봤어요. 왜 제가 그런 짓을?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강태준 사장과 갈등이 있었나요? 혹은 경제적 문제로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요? 소연은 격분했다. 그런 적 절대 없어요. 저는 딸 하나 키우느라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입니다. 증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민국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니폼 검사 결과와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그 음식에 접근했어요. 소연은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없어 보였다. 한편 지원은 급히 윤지를 데리러 갔다. 윤지는 이미 깨어나 있었고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모, 엄마 어디 갔어요? 지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다. 윤지야, 엄마가 잠시 경찰서에 가셨어. 오해가 있어서 그래. 경찰서요? 엄마가 나쁜 짓 했어요? 윤지의 눈이 커졌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냥 오해야. 곧 해결될 거야. 지원은 윤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강남식당 독살 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소식이 전해졌다. 소연의 사진이 방송에 나왔고 그녀는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경찰은 식당 종업원 박소연 스파를 독극물 사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김재국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보던 윤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지원은 윤지를 달래려 했지만 어린 소녀는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날 밤 윤지는 베개를 꼭 껴안고 울음을 참으며 잠들었다. 다음 날 소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회부되었다. 검사는 그녀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죄질이 무겁습니다. 또한 도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지원은 소연을 면회하러 갔다. 창백한 얼굴로 나타난 소연에게 지원은 용기를 주려 했다. 소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좋은 변호사를 알아볼게. 윤지도 잘 돌볼 테니까.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지는 어때? 많이 놀랐겠지? 당연히 많이 놀랐지. 하지만 강해. 내 딸이잖아. 지원이 미소 지었다. 소연은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원아,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 지원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아.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구치소를 나오면서 지원의 마음은 결연해졌다. 가장 먼저 그녀가 의심한 사람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가 직접 특별 메뉴를 지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지는 이모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도 있었다. 어느 날 윤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꼈다.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말했다. 너희 엄마 독살범이라며. 우리 엄마가 뉴스에서 봤대. 윤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 그런 짓 안 해. 그럼 왜 경찰이 잡아갔어? 윤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방과 후 그녀는 담임 선생님 김수연에게 갔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수연은 윤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윤지야, 선생님도 그렇게 믿어. 하지만 지금은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어른들은 엄마를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뭐라도 해야 해요. 수연은 윤지의 강한 의지에 놀랐지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엄마를 믿고 기다리는 거야. 하지만 윤지는 그저 기다리기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지원 이모의 컴퓨터를 몰래 사용해 별빛 식당과 강태준에 대해 검색했다. 강태준, 별빛 식당 사장, 투자 문제. 윤지는 키워드를 입력하며 중얼거렸다. 검색 결과 몇 달 전 지역 신문 기사가 나왔다. 강남 별빛 식당 투자자와 분쟁 소문, 강태준 사장 사실무근. 윤지는 기사를 열심히 읽었다. 기사에 따르면 별빛 식당은 최근 경영 위기에 처했고 주요 투자자와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투자자의 이름은 김재국이었다. 바로 독살 시도의 피해자였다. 윤지의 눈이 커졌다. 이건 중요한 거야. 다음 날 윤지는 학교를 마치고 비밀리에 별빛 식당 근처로 갔다. 그녀는 엄마의 동료였던 지원 이모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식당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지만 손님이 많이 줄어 보였다. 잠시 후 강태준이 뒷문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윤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따라갔다. 골목 깊숙한 곳에서 강태준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만났다. 윤지는 벽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정형, 이제 좀 잠잠해졌으니 안심해도 될 것 같아. 강태준이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경찰이 계속 주변을 탐문하고 있어. 그 여자가 입열면 어쩌려고? 걱정 마. 그 여자는 이미 유력 용의자야.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 그래도 위험해. 우리가 거래한 흔적이 남아있잖아. 윤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학교 가방에서 엄마의 오래된 휴대폰 학교 연락용으로 쓰던 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나머지 돈이야. 이제 조용히 지내. 김제국이 회복되면 어쩌려고? 그 새끼가 입 열면 끝장이야. 아직 의식이 없대. 설령 깨어나도 우린 부인하면 돼. 윤지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떨어뜨렸고 소리가 났다. 누구야? 강태준이 소리쳤다. 윤지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좁은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유리했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뛰었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걸 지원 이모에게 보여줘야 해. 윤지는 흥분된 마음으로 생각했다. 지원은 소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별빛 식당에서 계속 일하며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답답했다. 퇴근 후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윤지가 흥분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중요한 거 봤어요. 윤지가 소리쳤다. 윤지야, 무슨 일이야? 어디 갔다 왔어? 윤지는 자신이 찍은 영상과 녹음을 보여주었다. 사장님이랑 다른 아저씨가 수상한 얘기를 했어요. 돈도 주고.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윤지야, 너 혼자 식당에 갔어?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구하고 싶었어요. 지원은 화가 나려다가 윤지가 보여준 증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영상에는 분명히 강태준이 수상한 거래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윤지야,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야. 하지만 너무 위험했어. 다시는 혼자 그런 곳에 가면 안 돼. 알았지? 윤지는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엄마 구할 수 있어요? 지원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는 강태준이 직접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해. 다음 날 지원은 자신의 휴일을 이용해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소연의 국선 변호인이 아닌 더 경험 많고 열정적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오민주의 사무실을 찾아간 지원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우리 친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 같습니다. 민주는 관심을 보였다. 증거가 있나요? 지원은 윤지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건 제 친구의 8살 딸이 몰래 찍은 거예요. 민주는 놀랍다는 표정으로 영상을 보았다. 대단한 아이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강태준이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저를 소연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강태준이 독극물을 구매했거나 소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지원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과 윤지는 민주의 조언에 따라 계획을 세웠다. 지원은 식당에서 계속 정보를 모으기로 했고, 윤지는 엄마의 휴대폰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로 했다. 윤지야, 너 엄마 핸드폰의 비밀번호 알아? 지원이 물었다. 네, 제 생일이에요. 윤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들은 소연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함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지만 메모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다. 사장님 특별 지시, VIP 손님 메뉴, 일반 재료와 별도 보관된 재료 사용, 냉장고 3번 선반 검은 통. 지원의 눈이 커졌다. 이거야, 소연이가 사건 당일에 남긴 메모야. 냉장고 3번 선반, 그곳을 확인해 봐야겠어. 윤지는 희망찬 표정으로 물었다. 이제 엄마가 풀려날 수 있어요? 아직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지원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기회를 노렸다. 주방이 한산한 틈을 타 그녀는 냉장고 3번 선반을 확인했다.
검은 통은 이미 사라져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희미한 가루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지원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그 흔적을 촬영했다. 그리고 주변을 더 살펴보던 중 쓰레기통 근처에서 버려진 영수증 조각을 발견했다. 영수증에는 특수화학물질이라는 항목과 강태준의 서명이 있었다. 날짜는 사건 발생 2일 전이었다. 이거다. 지원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퇴근 후 그녀는 발견한 내용을 민주에게 전달했다. 민주는 이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다. 좋은 발견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특수화학물질이 실제로 독극물이었다는 증거와 강태준이 그것을 음식에 넣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식당 CCTV 영상이 있나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경찰이 이미 확보했을 거예요.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경찰이 가진 영상은 소연 씨가 음식을 서빙하는 부분만 주목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전 강태준이 주방에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소연의 재판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연은 구치소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재판을 기다렸다. 그녀는 매일 윤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간혹 지원과 윤지가 면회를 왔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 그녀는 민주 변호사가 자신을 대변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면회실에서 민주에게 말했다. 알고 있어요. 지원 씨와 윤지가 열심히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특히 윤지는 정말 용감하네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지가요? 제 딸이 뭘 하고 있는 거죠? 민주는 윤지가 찍은 영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소연은 놀라움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어떡해요? 제발 윤지를 지켜주세요. 걱정 마세요. 지원 씨가 잘 돌보고 있어요. 하지만 윤지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요. 한편 강태준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다. 특히 지원이 수상쩍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태준은 지원을 사무실로 불렀다. 지원 씨, 요즘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지원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냐, 그냥 소연이 일이 안타깝네.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될 텐데. 네, 정말 안타까워요. 소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원은 조심스럽게 태준의 반응을 살폈다. 태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증거가 모두 그쪽을 가리키잖아.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법이지. 지원은 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미소 지었다. 그러게요. 사람은 정말 알 수 없죠. 그날 저녁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상황이 좀 이상해. 그 여자 동료가 뭔가 캐고 다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날 골목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본 것 같다고 했잖아. 혹시. 그때 문득 태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길 건너편에서 지원과 윤지가 식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윤지의 시선이 그에게 꽂혀 있는 것 같았다. 설마 그 꼬마가? 태준의 마음에 의심이 피어났다. 재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는 열심히 변론을 준비했지만 아직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원과 윤지를 만났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는 정황적인 것뿐이에요. 우리는 강태준이 실제로 독극물을 음식에 넣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윤지가 조용히 물었다. CCTV는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아마 태준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행동했거나 영상을 조작했을 수도 있죠. 지원이 생각에 잠겼다. 혹시 다른 직원들 중에 뭔가 본 사람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보복이 두려워서겠죠. 윤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생각했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이모, 제가 알아요. 엄마 핸드폰에 있던 메모. 냉장고 3번 선반 검은 통이요. 그 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통을 찾아야 해요. 아직 식당이 있을까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 이미 처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혹시 사장실에 보관했을 수도 있어요.
태주는 항상 중요한 것들을 자기 사무실에 두거든요. 민주는 지원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사무실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위험하지만 시도해 볼게요. 다음 날 지원은 근무 중 기회를 노렸다. 태준이 중요한 미팅으로 외출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에 들어갔다. 서랍과 캐비닛을 뒤지던 그녀는 자물쇠가 걸린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여기 뭔가 있을 수도. 지원은 금고를 살펴보았지만 열 방법이 없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급히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지원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사장님, 전화가 와서 찾으려고 했어요. 회의 일찍 끝나셨네요. 태준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래요? 내 사무실에서 전화를 쳤다니 특이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지원은 얼른 사무실을 나왔다. 태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금고를 확인했다. 열리진 않았지만 누군가 만진 흔적이 있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형, 상황이 심각해. 그들이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아. 증거를 옮겨야 해. 한편 지원은 사무실에서 본 것을 민주에게 보고했다. 금고가 있었어요. 아마 거기에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법적으로 그 금고를 열게 할 방법이 필요해요. 그때 윤지가 말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사장님 비밀번호 본 것 같아요. 두 어른이 놀란 눈으로 윤지를 바라보았다. 언제요? 지원이 물었다. 제가 식당 뒤에 숨어 있을 때 사장님이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봤어요. 6245인 것 같아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윤지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우리가 불법으로 금고를 열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윤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했다. 혹시 식당에 다른 CCTV는 없나요?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것.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 입구에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부용이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볼게요. 다음 날 지원은 주방장 김철수를 찾아갔다. 철수는 소연과 친했고 그녀가 누명을 썼다고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철수 아저씨, 주방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소연이를 도울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것 같아요. 철수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소연이를 위해서라면. 그날 밤 식당이 문을 닫은 후 철수는 지원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여기 있어. 사건 당일 영상. 두 사람은 긴장된 마음으로 영상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평범한 주방 장면만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태준이 주방에 들어와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나왔다. 그는 냉장고로 가서 3번 선반에서 검은 통을 꺼냈다. 그리고 특별 메뉴가 준비되고 있는 접시 근처로 갔다. 지원과 철수는 숨을 죽였다. 화면에서 태준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검은 통에서 무언가를 꺼내 음식에 뿌렸다. 그리고 재빨리 통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거야, 지원이 소리쳤다. 이 영상이 있으면 소연이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철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영상을 저장했다. 조심해. 이 영상을 태준이 알면 위험할 거야. 그들이 영상을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다. 강태준이 서 있었다. 뭐 하는 거지?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철수와 지원은 놀라서 굳어버렸다. 태준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불법이야. 내 허락 없이 CCTV를 보다니. 철수가 앞으로 나섰다. 태준 씨, 이제 다 드러났어. 당신이 음식에 독을 넣은 장면이 여기 있잖아. 태준은 필사적으로 컴퓨터를 향해 다가갔지만 지원이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늦었어요, 사장님. 이미 증거는 확보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넌 아무것도 몰라. 그 자식이 내 식당을 망치려고 했다고. 나는 그저 내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지원과 철수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섰다. 태준은 갑자기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칼이었다. 그 USB 1이네. 태준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철수가 지원을 보호하듯 앞에 섰다. 진정해, 태준. 이미 늦었어. 경찰에 신고하면 돼. 태준은 히스테리컬하게 웃었다. 경찰, 난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모든 증거는 소연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원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정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태준의 자백이 명확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태준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격분해서 지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철수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태준은 미친 듯이 휘두르는 칼에 철수의 팔이 베었다. 지원은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와 도망치기 시작했다. 태준이 그녀를 쫓아왔다. 어두운 거리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지원은 민주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증거 찾았어요. 하지만 태준이 위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숨가쁘게 들렸다. 어디에요?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민주가 다급하게 물었다. 별빛 식당 근처.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태준이 지원을 따라잡아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린 것이다. 지원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USB 내놔? 태준이 칼을 들고 위협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이러면 상황만 악화될 뿐이에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내놔. 당장. 그때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멈추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보았다. 윤지가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카메라가 그들을 향해 있었다. 윤지야, 위험해. 도망가. 지원이 소리쳤다. 태준은 순간 당황했다. 넌 그 꼬마잖아. 그날 골목에서 윤지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제가 다 찍고 있어요. 지금 경찰이 오고 있어요. 마치 그녀의 말을 증명하듯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칼을 내렸다. 이제 끝났네. 그가 중얼거렸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민주와 함께 경찰관들이 내렸다. 태준은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윤지에게 달려갔다. 윤지야, 왜 여기 있는 거야? 너무 위험했잖아. 윤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주 이모가 전화하셨어요. 이모가 위험하다고? 전 근처에 있었거든요. 민주가 다가와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용감한 꼬마가 전화하자마자 위치를 알려줬어요. 덕분에 경찰이 빨리 올 수 있었죠. 지원은 윤지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고마워, 윤지야.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전해. 이제 엄마가 풀려나요? 윤지가 희망찬 눈빛으로 물었다. 민주가 미소 지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소연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날 뉴스는 강태준의 체포 소식으로 가득했다. 강남 식당 독살 사건의 반전, 진범은 식당 사장이었다. 태준은 경찰 조사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투자자 김재국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식당을 차지하려 했기 때문에 그를 해치려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연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인정했다. 지원이 찾아낸 CCTV 영상과 태준의 자백, 그리고 윤지가 찍은 영상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검찰은 소연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소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치소에서 소연은 자신이 풀려난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민주가 그녀를 찾아와 좋은 소식을 전했다. 소연 씨, 이제 자유예요. 강태준이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집에 갈 수 있나요? 네, 오늘 석방 절차가 진행될 거예요. 윤지를 데리고 왔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윤지, 제 딸이 저를 구했군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네,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지원 씨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몇 시간 후 소연은 마침내 구치소 문을 나섰다. 그녀는 달려오는 윤지를 보고 두 팔을 벌렸다. 엄마, 윤지가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소연은 딸을 꼭 안고 눈물을 쏟았다. 윤지야,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지원과 민주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네 사람은 함께 구치소를 떠났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윤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증거를 찾았는지, 어떻게 태준의 비밀 대화를 녹음했는지 이야기했다. 소연은 놀라움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 윤지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용감하고 똑똑한 아이인 줄 몰랐어. 윤지는 자랑스럽게 웃었다. 저는 엄마가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소연은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아파트를 감격스럽게 바라보았다. 이웃들이 모여 그녀의 귀환을 축하해 주었다. 이후 몇 주 동안 소연의 삶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갔다. 언론은 그녀의 억울한 누명과 딸의 용감한 활약을 집중 보도했다.
8살 소녀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 어린 영웅이 엄마를 구하다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강태준은 살인 미수, 증거 조작,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공범이었던 정형도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식당이 그녀를 고용하기 위해 경쟁했다. 그녀는 결국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고 더 나은 급여와 근무 조건을 얻었다. 몇 달 후 소연과 윤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더 넓고 밝은 공간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소연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윤지의 교육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윤지는 학교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특히 김수현 담임 선생님은 윤지가 자신의 꿈을 찾도록 격려했다. 윤지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윤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민주 이모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멋진 꿈이구나. 넌 반드시 해낼 거야. 소연은 딸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녀는 윤지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했다. 어느 주말 소연, 윤지, 지원, 민주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며 지난 일을 회상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게 악몽 같아요. 소연이 말했다.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우리의 진정한 빛을 발견하게 해주죠. 지원은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작은 영웅 덕분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찾았어. 윤지는 수줍게 웃었다. 저는 그냥 엄마를 구하고 싶었어요. 소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네가 내 영웅이야, 윤지야.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강의 물결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윤지는 문득 물었다. 엄마, 우리 괜찮을까요? 소연은 딸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그녀의 말처럼 소연과 윤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들이 겪은 시련은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민주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소연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원은 그녀를 도와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윤지는 학교에서 정의의 수호자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학교 내 부당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진실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1년 후 강태준의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그는 살인 미수, 증거 조작, 무고 등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공범 정민호도 7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김재국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병원 치료를 계속하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소연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제 딸 윤지가 빛이 되어 주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윤지는 초등학교 발표 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는 어른들이 모두 정의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어른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진실을 숨기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발표는 학교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교장 선생님은 그녀를 올해의 학생으로 선정했다. 2년이 흘렀다. 가을의 끝자락, 노란 은행잎이 서울의 거리를 수놓는 날이었다. 소연은 이제 자신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진실의 빛이라는 이름의 카페는 강남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고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고용하여 새 출발을 돕는 데 힘썼다. 윤지는 이제 10살이 되었지만 또래보다 훨씬 성숙하고 지혜로웠다. 그녀는 학교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인정받았고 특히 법과 정의에 관련된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카페에서 숙제를 하던 윤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거리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엄마, 오늘 민주 이모가 오신대요? 윤지가 물었다. 소연은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다. 응, 중요한 소식이 있대. 얼마 후 민주가 카페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되어 있었고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민주가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민주 씨.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소연이 물었다. 민주는 흥분된 표정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소연 씨, 억울한 피해자 지원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어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 사례가 도움이 된 건가요? 네, 소연 씨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더 나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윤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주는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다. 앞으로는 엄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생길 거야. 윤지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도왔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 특히 너. 윤지가 보여준 용기는 정말 대단했어. 소연은 커피를 내려 세 사람 앞에 놓았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민주가 잔을 들어 올렸다. 정의와 진실에 세 사람은 함께 잔을 부딪혔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카페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다.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소연과 윤지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작은 영웅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소연과 윤지는 한강변을 산책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엄마 행복해요? 윤지가 갑자기 물었다.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응, 정말 행복해. 네가 있어서. 저도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렉. 소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둠과 절망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지금 그들은 더 강하고 더 단단해졌다. 윤지야, 알아? 네가 나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 뭐요? 진정한 용기가 뭔지, 진실을 위해 싸울 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소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묻어났다. 윤지는 수줍게 웃었다. 저는 그냥 엄마를 믿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 믿음이 가장 큰 힘이었어. 그들의 발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멀리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빛의 향연이 한강 위로 펼쳐졌다. 우와, 예뻐요. 윤지가 감탄했다. 소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생도 저런 것 같아. 때로는 어둡고 캄캄하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빛이 찾아오는 거지. 윤지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배웠다. 진실의 힘,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위대함을. 엄마, 저 커서 정말 변호사가 될래요. 그래서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소연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넌 반드시 해낼 거야. 내 딸이니까. 불꽃놀이가 절정에 달했을 때 소연과 윤지는 서로를 꼭 안았다.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낸 작은 영웅과 그 영웅을 믿어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에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 소연과 윤지가 증명한 것처럼 서울의 밤하늘에 마지막 불꽃이 터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더 밝고 더 따뜻한 미래를 향해. 윤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특히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모처럼 판사가 되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싶어요. 소연의 눈에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작은 딸이 이제 큰 꿈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했다. 해가 저물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곧 첫 번째 불꽃이 터졌다. 화려한 색상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아름답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그들의 얼굴에 불꽃의 빛이 반사되었다. 그 빛은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찼다. 윤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8살의 나는 알았을까? 내가 걸어갈 이 길을, 내가 만들 이 변화를.
소연은 딸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넌 항상 특별했어, 윤지야. 그때도 지금도. 윤지는 미소 지었다. 엄마도요. 불꽃놀이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과거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빛만이 남았다. 작은 영웅이 시작한 여정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계속되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은 금세 겨울의 매서운 냉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강현우는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지방으로 이사 온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서울에서의 지친 일상과 실패한 관계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했다. 강원도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그는 사진작가로서의 꿈을 이어가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현우는 산책길에 나섰다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숲속 오솔길을 지나며 그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약하고 절박해 보였다. 이게 뭐지? 현우는 혼잣말을 하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숲길 옆 웅덩이 근처에서 소리가 선명해졌다. 그곳에는 젖은 골판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상자에서는 미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주저없이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온몸이 젖은 작은 강아지가 누워 있었다. 갈색 털의 얼굴은 검은색이었고 크기는 현우의 손바닥만 했다. 이런, 누가 너를 여기에 버린 거야. 현우는 작은 생명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강아지는 떨리는 몸을 현우의 품에 기댔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체온은 현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현우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작은 강아지를 자신의 재킷 안에 넣어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현우는 작은 강아지를 욕실로 데려갔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털을 말려주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현우의 부드러운 손길에 점차 진정되는 듯했다. 이제 좀 괜찮아. 현우는 작은 강아지를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강아지의 검은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현우가 본 적 없는 깊이가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뭔가 특별한 아이인 것 같은데 현우는 생각했다. 그는 강아지를 부엌으로 데려가 우유를 데워 작은 그릇에 담아주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우유를 핥다가 점차 열심히 마시기 시작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는데. 현우는 문득 생각했다. 그는 강아지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다. 갈색 털과 검은 얼굴, 그리고 산에서 발견했다는 점을 떠올리며 그는 이름을 정했다. 산이, 내 이름은 산이야. 그날 밤, 현우는 작은 상자를 침대 옆에 놓고 산이를 그 안에 편안하게 눕혔다. 산이는 이제 떨지 않고 포근하게 잠들었다. 현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밤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했다. 산이야, 앞으로 우리 함께 잘 지내자. 현우는 잠들기 전 속삭였다. 작은 산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에 퍼졌고 현우도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현우가 산이를 데려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산이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손바닥만 했던 크기가 이제는 중형견 정도로 커져 있었다. 현우는 산이의 빠른 성장에 놀랐지만 그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라 생각했다. 산이야, 너 정말 빨리 크는구나. 현우는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산이는 그의 손길에 기대며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그러나 산이는 단순히 크기만 빠르게 자라는 것이 아니었다. 현우는 점차 산이의 행동에서 일반적인 개와는 다른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산이의 식습관이었다. 처음에는 개 사료와 우유를 잘 먹었지만 점차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듯했다. 어느 날 현우는 산이가 정원 뒤편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파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산이는 땅속 깊이 뿌리 내린 식물의 뿌리를 찾아 먹고 있었다. 산이야, 그건 먹으면 안 돼. 현우가 말했지만
산이는 그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더니 다시 뿌리를 파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둘째로, 산이의 지능은 일반 개보다 훨씬 뛰어났다. 현우가 문을 여는 방법을 단 한 번 보여주자 산이는 즉시 그것을 배워 혼자서 문을 열고 다니기 시작했다. 심지어 현우가 없을 때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기도 했다. 셋째로, 산이의 외모가 점점 더 특이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갈색이었던 털이 이제는 더 진한 갈색으로 변했고 일부는 거의 붉은색에 가까웠다. 그리고 얼굴 주변으로는 마치 갈기처럼 긴 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눈은 더 커지고 깊어졌으며 귀는 점점 뾰족해지고 있었다. 산이, 넌 대체 어떤 품종이야? 현우는 종종 궁금해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여러 개 품종을 찾아보았지만 산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개는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산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화면에 늑대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산이는 순간 몸을 곧게 세우고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개가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하울링과 비슷한 소리였다. 산이야. 현우는 놀라서 산이를 바라보았다. 산이는 현우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산이에 대해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저 특이한 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산이는 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산이를 데리고 동네 수의사를 찾아갔다. 김민석 수의사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동물들을 돌봐온 노련한 의사였다. 이 아이가 좀 특이해서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개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데려왔습니다. 김 수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산이를 살펴보았다. 그는 산이의 체온을 재고 심장 소리를 듣고 눈과 귀, 그리고 몸 전체를 꼼꼼히 검사했다. 검사가 끝난 후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현우에게 물었다. 이 동물을 어디서 발견하셨죠? 현우는 산이를 발견한 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김 수의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현우 씨, 제 생각엔 이 아이는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슨 동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야생 늑대나 여우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과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산이를 바라보았다. 산이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지혜로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우는 물었다. 야생동물 보호소에 연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김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전설에 관심 있으신가요? 전설이요? 네, 이 지역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산신령의 사자인 산호랑이에 관한 이야기죠. 실제 호랑이는 아니지만 산을 지키는 영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를 보니 문득 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현우는 김 수의사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산이의 특이한 행동과 외모를 생각하면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는 산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는 산이를 바라보았다. 산이는 여전히 그저 그의 반려동물 같았다. 하지만 이제 현우는 산이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후 현우는 산이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그는 야생동물에 관한 책을 읽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산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물은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밤 현우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은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현우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산이가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현우가 알고 있던 산이가 아니었다. 산이의 몸은 더 커져 있었고 털은 붉은색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산이의 형체였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작은 늑대나 여우 같았지만 그보다 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산이는 달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그 소리는 현우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소리였다. 마치 오랜 세월의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듯한 소리였다. 현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산이가 그를 향해 돌아보았다. 산이의 눈은 달빛에 반사되어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산이야, 현우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산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숲으로 달려갔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산이를 쫓아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산이의 붉은 털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숲은 달빛으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다. 현우는 산이를 따라 깊숙이 들어갔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폭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폭포 옆에는 크고 오래된 바위가 있었고 산이는 그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산이에게 다가갔다. 산이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깊은 신뢰와 또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산이야, 넌 대체 뭐야? 현우는 속삭였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산이의 주변으로 희미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졌고 현우는 눈을 가려야 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고 현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산이 대신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여성은 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눈은 여전히 산이와 같은 금색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우를 바라보았다. 안녕, 강현우.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부드러웠다. 현우는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꿈일까? 아니면 환각일까? 놀라지 마세요. 여성이 말했다. 나는 산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산호라고 해요. 산. 호. 현우는 겨우 말을 이었다. 네, 저는 이 산의 영혼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산을 지켜왔죠. 하지만 최근 인간들이 산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제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모아 작은 형태로 변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죠. 그때 당신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현우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산호의 눈을 바라보니 그것이 산이의 눈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깊고 지혜로운 눈빛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야? 현우는 물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산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이 산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개발업자들이 이 산을 파괴하려고 해요.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이 산의 모든 생명과 함께 저도 사라질 거예요. 현우는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는 최근 마을에서 새로운 리조트 건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 계획은 이 산의 대부분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현우는 물었다. 산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사진작가잖아요. 이 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산호와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렸다. 산호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존재였다. 알았어. 도와줄게. 현우는 결심했다. 산호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현우씨.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매일 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보름달이 뜬 날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요.
곧 다시 동물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 이 산을 지킬 거야. 산호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현우가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의 주변으로 다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 자리에는 다시 산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현우는 산이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함께 하자, 산이야. 아니, 산호야. 산이는 친근하게 현우의 손을 핥았다. 그들은 함께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어젯밤의 기억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산이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고 그 눈빛은 어젯밤 산호의 눈빛과 같았다. 현우는 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현우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카메라 장비를 챙겨 산으로 향했다. 산이도 그를 따라 나섰다. 이제 현우는 산이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 산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산이는 그에게 산의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안내했다. 현우는 산이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풍경들을 마주했다. 아침 안개 속에 쌓인 나무들, 이슬방울이 맺힌 거미줄, 숲속에서 논이는 다양한 야생동물들. 현우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산이가 그를 데려간 작은 호수였다.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주변 풍경을 완벽하게 반사했고 물속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다. 현우는 그곳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 파괴된다면 정말 큰 손실일 거야, 현우는 생각했다. 일주일 동안 현우는 산의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는 산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보여주는 방대한 양의 사진을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사진들을 가지고 지역 신문사를 찾아갔다. 이 산의 생태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현우는 신문사 기자에게 설명했다. 이곳은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며 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는 현우의 사진과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기사로 내보내기로 했다. 현우의 사진이 담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몰랐던 산의 아름다움에 놀라워했고 개발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발회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개발 계획을 더 빨리 진행시키려 했다. 현우는 이에 맞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지역 환경단체와 연락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사진을 공유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산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 형성되었다. 현우는 또한 마을 주민들을 만나 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많은 주민들이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며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산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현우는 마을 회의에서 말했다. 이곳은 우리 조상들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곳이에요.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우의 열정적인 말과 아름다운 사진들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노인들은 그의 말에 공감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이 산에 대한 전설을 들으며 자라왔고 산이 마을에 가져다주는 혜택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산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았어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김할아버지가 말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산이 물을 머금어 홍수를 막아주고 가뭄이 들면 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가 우리 농사를 살려주었죠. 그런 산을 어떻게 돈 몇 푼에 팔 수 있겠소. 현우는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서 더욱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 중에서도 산이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산이는 마치 현우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듯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산이와 함께 집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은 아직 보름이 아니었기에 산호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우는 산이의 눈을 통해 산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산이야?
현우는 속삭였다. 산이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울었다. 그 소리에는 희망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개발회사는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현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심지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현우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그는 산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현우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더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국내 유명 환경단체들이 그의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국가 차원의 자연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개발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현우와 마을 주민들, 환경단체들은 마지막 항해 집회를 계획했다. 그날은 마침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도 했다. 오늘 밤이 중요해. 현우는 집회를 준비하면서 산이에게 말했다. 산호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 거야. 해가 질 무렵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산 입구에 모였다. 그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산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현우는 산이와 함께 그들 앞에 섰다. 이 산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현우가 외쳤다. 이곳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 갑자기 산이가 현우의 곁을 떠나 사람들 사이를 뚫고 산으로 향했다. 현우는 놀라서 산이를 쫓았다. 산이야, 어디 가는 거야? 하지만 산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산 깊숙이 달려갔다.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따라갔다. 마침내 그들은 폭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 있었고 그 빛은 폭포와 바위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산이는 바위 위에 올라 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그의 주변으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빛이 사라지고 산호가 나타났다. 현우 씨,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산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무슨 말이야? 현우는 놀라서 물었다. 개발회사가 내일 아침 일찍 중장비를 들여와 산을 파기 시작할 거예요.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났대요.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일까? 그럴 수 없어. 현우는 외쳤다. 우린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산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현우가 물었다. 저는 이 산의 영혼이에요. 제가 가진 마지막 힘을 써서 산을 지킬 거예요. 하지만 산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더 이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산이로도 남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현우는 산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다른 방법은 없어? 산호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이건 제 운명이에요. 제가 이 산을 지켜야 해요. 현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산이와 그리고 산호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우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산이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게 해준 존재였다. 고마워, 산호야. 현우는 마침내 말했다. 내가 내 삶에 들어와 줘서 정말 고마워. 산호는 그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구해줬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산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이제 가야 해요. 산호가 말했다. 어디로? 현우가 물었다. 산의 심장부로요. 거기서 제 영혼을 산에 다시 돌려보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산은 더 강해질 거고 개발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산호의 결정을 존중했다. 함께 가자. 산호는 미소 지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가요. 그들은 폭포를 지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지만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동굴 앞에 도착했다. 여기가 산의 심장부예요. 산호가 말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물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 물은 산의 생명력이에요. 산호가 설명했다. 제가 이 물에 제 영혼을 되돌려 보내면 산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산호를 바라보았다. 산호는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현우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제가 사라진 뒤에도 이 산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해주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내가 이 산에 있는 한, 난 널 잊지 않을 거야. 산호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연못으로 걸어 들어갔다. 물이 그녀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그녀의 주변으로 빛이 퍼져나갔다. 빛은 점점 강해졌고 마침내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현우는 눈을 가리고 난 뒤 다시 보았을 때 산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연못은 이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점차 동굴 밖으로 퍼져나갔다. 현우는 아무 말도 없이 동굴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산 전체가 은은한 빛으로 감싸여 있었고 그 빛은 하늘로 솟아올라 거대한 기둥을 형성하고 있었다. 산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경이로움에 쌓여 있었다. 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침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지진이 아니라 마치 산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바위들이 움직이고 나무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산 전체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말라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푸르게 변하고 흐르지 않던 계곡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동물들이 그들의 은신처에서 나와 기쁨의 찬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마치 산 전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현우는 산 아래로 내려가 사람들과 합류했다. 그들 모두는 이 놀라운 광경에 말을 잃었다. 이건 기적이야, 누군가가 말했다. 그때 산 깊은 곳에서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현우가 처음 들었던 산이의 울음소리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강력하고 깊었다.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전율했다. 다음 날 아침 개발회사의 중장비들이 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 산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길은 사라지고 대신 무성한 숲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중장비들은 더 이상 산에 접근할 수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산 주변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장비들은 고장이 나고 작업자들은 이유 없이 체력이 빠지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누구도 산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이것을 산의 저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우와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산의 보호였다. 산호가 그녀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개발회사는 결국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부는 이 산을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산은 이제 영원히 보호받게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났다. 현우는 여전히 산 근처에 살고 있었고 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첩을 출판했다. 그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산이를 그리고 산호를 그리워했다. 산이 사라진 후 현우의 집은 다시 외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종종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산호를 생각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현우는 자신의 현관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 안에서는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놀라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강아지 2마리가 누워 있었다. 한 마리는 갈색 털을 가졌고 다른 한 마리는 붉은 털을 가지고 있었다. 두 강아지 모두 산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강아지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상자 안에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잊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두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그에게 산이와 산호를 떠올리게 했다. 산호야, 너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현우는 속삭였다. 그날부터 현우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두 강아지는 빠르게 성장했고 현우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갈색 털을 가진 강아지에게는 산이라는 이름을, 붉은 털을 가진 강아지에게는 호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현우는 두 강아지와 함께 산을 자주 찾았다. 그들은 마치 산의 구석구석을 이미 알고 있는 듯이 행동했다. 특히 폭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기뻐하며 뛰어다니곤 했다. 사람들은 현우와 그의 강아지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 개들은 분명 특별한 개야 라고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현우만이 그 특별함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산이와 호랑이도 자랐다. 그들은 일반적인 개와는 달랐다. 그들은 더 지능적이었고 더 강했으며 무엇보다도 산을 사랑했다. 그들은 종종 산으로 혼자 들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오곤 했다. 현우는 그들이 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년 후, 현우는 산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사진을 전시하고 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산호에 관한 이야기는 비밀로 간직했다. 그것은 그와 산, 그리고 산이와 호랑이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카페는 산의 이야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벽에는 현우가 찍은 산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산이와 호랑이의 사진도 걸려 있었다. 관광객들은 종종 이 두 개의 특이한 모습에 관심을 보였다. 이 개들은 정말 특별해 보이네요. 한 관광객이 말했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네, 그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들은 산의 선물이에요. 카페에는 항상 산이와 호랑이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손님들의 관심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다. 특히 아이들은 그들을 좋아했고 산이와 호랑이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저씨, 이 개는 왜 이름이 호랑이에요? 호랑이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비밀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보름달이 뜨는 밤에 혹시 산에서 이상한 빛을 본다면 그건 아마도 호랑이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소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럼 다음 보름달에 산에 가볼래요. 현우는 다시 미소 지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지만 기억해, 산은 살아있는 존재야. 그러니 항상 존중하고 사랑해야 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할게요. 그날 밤, 현우는 산이와 호랑이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그날은 마침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다. 그들은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달빛이 폭포와 바위를 비추고 있었다. 현우는 바위에 앉아 산이와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달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현우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마치 산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현우 씨, 저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나도 알아, 산호야. 그리고 나도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날 밤, 산은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달빛은 산의 모든 것을 은빛으로 물들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무들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현우와 산이, 그리고 호랑이가 있었다. 그들은 산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산이 있는 한, 산호의 영혼도 살아있을 것이고, 현우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끔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산에서 이상한 빛이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으며 그 미소는 마치 산 전체를 밝히는 것 같다. 그것이 바로 산호, 산의 영혼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